안녕하세요. 저는 신안에 사는 60대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어요. 남편과는 진작에 사별하고 혼자 힘으로 키워낸 아이들이라 애정도 남다르긴 합니다. 뭐, 세상에 자기 자식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지 않은 부모는 없겠지만 말이죠. 남편은 험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조폭? 뭐 그런 거였어요. 남들을 괴롭히고 그런 걸로 돈을 버는 사람 말입니다. 그거 다 업보로 돌아온다고 그만두라고 골백 번은 더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자신은 이런 거 말고 다른 일은 되어본 적도 없다고 늘 제 이야기를 흘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말이 맞았습니다. 남편에게 그 업보가 다 되돌아갔거든요. 남편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뺑소니였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다른 누군가가 일부러 사고를 낸 것 같다고 하더군요. 수술받고 나온 남편이 거의 기적적으로 잠깐 정신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자네 말이 다 맞았네. 무슨 말이요? 결국에는 다 업보로 돌아온다는 말이네.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선 아이들을 혼자 키우게 됐으니 고생이 많겠다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병원에서도 그렇고 남편이 그렇게 갈 거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요. 기적적으로 깨어났으니 이제 살 거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에게 그 말을 남기고 바로 다음 날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치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잠깐 생각이 돌아왔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저는 혼자 남겨져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여자 혼자 촌에서 아이들을 키우기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정말 굳은 일이라는 일은 다 해가면서 힘들게 최선을 다해서 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제 마음과 같이 자라주진 않았어요. 뭐 세상 모든 자식이 부모 속을 썩인다곤 하지만 저희 아들은 조금 더 유별나긴 했습니다. 아들놈은 자기 아빠를 그대로 닮았는지 아빠와 같은 일을 한다고 집을 나갔어요. 그날 저는 정말 바닥에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이 조폭을 한다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겠어요. 딸내미는 그래도 전문대학이지만 학교를 나와서 어디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물론 저와 왕래는 거의 없긴 했어요. 그러다 결혼을 할 때쯤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나 결혼해야 하는데 돈 좀 있어? 라고 말이죠. 사위될 집안은 우리 집보다 훨씬 잘 사는 집인데 내가 모아둔 돈이 너무 없어서 그런다고요. 딸아이가 언젠가 결혼하면 줄 돈을 따로 모아놨던지라 그 돈을 건넸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 사람들은 매번 그렇게 호구처럼 당해주니까 자식들이 엄마를 더 우습게 본다고 뭐라고들 했지만 저는 아이들이 늘 불쌍했어요. 조폭이었던 아파 탓에 자라오면서 내내 손가락질을 당했고 게다가 가난하기까지 했으니 제가 자식들이었어도 이 집구석이 그리고 고향인 신안이 지긋지긋했을 겁니다. 그리고 딸아이는 이런 부탁도 하더군요. 오빠 그런 일 한다는 거 절대 이야기하지 마. 나 어디 외국에 나가 있다고 했어. 이야기 안 해. 큰일 나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딸아이가 조폭이 된 자신의 오빠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울었습니다. 자라오면서 내내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왔었는데 어떻게 본인이 그런 일을 할 생각을 할 수 있는 건지 딸아이는 자신의 오빠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긴 했습니다. 아들을 정말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아이 없이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형님은 얼굴도 못 뵙고 결혼식을 하네요. 워낙 바쁜 애라 우리랑도 통화를 거의 안 해. 그래도 그게 아닌데 괜찮으니 너무 신경 쓰지 말게. 사위는 정말 좋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나름대로 좋은 대학을 나와서 괜찮은 직장에 취직해서 안정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제가 딸아이가 그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표현은 안 했지만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좋았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더더욱 아들 이야기를 숨기게 되었던 것 같아요. 혹시나 남편이 그리고 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게 될까봐 저도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사위가 신안으로 찾아오겠다고 했을 때도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가서 인사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됐어. 이 멀리까지 오지 않아도 돼. 내가 조만간 서울 올라갈 일이 있으니 그때 서울에서 보면 되네. 바쁜 사람들이 뭐하러 여기까지 와. 혹시나 여기에 오게 되면 사람들이 저희 가족을 두고 하는 말을 사위가 듣게 될까봐 그게 몹시 겁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종종 제가 서울로 올라가 딸네 부부들을 봤지 절대 내려오게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어요. 저는 정말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잘 자라서 시집을 잘 가서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제가 꿈꿨지만 가질 수 없었던 걸 딸아이가 하나둘 이뤄가는 걸 보면서 대리만족도 되고 그리고 정말로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 나 왔어. 집을 나간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뜬금없이 그리고 마치 어제 나갔다가 오늘 들어오는 사람처럼 아들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못 보는 사이 몸은 그전보다 2배는 커져 있었고 그 몸에는 성한 구석이 없이 상처와 흉한 문신들이 빼곡했습니다. 누가 반긴다고 집에 들어오길 들어와! 엄마, 그래도 너무 그러지 마. 하나뿐인 아들인데. 나는 그날 이후로 아들은 없는 셈 치고 살았는데 무슨 아들이야! 아들은 변죽도 엄청나게 늘어서 왔더라고요. 제가 욕을 하고 너 같은 쓰레기는 아들 아니다. 당장 나가라. 그렇게 난리를 쳐도 허허 하고 웃으면서 자기는 엄마가 보고 싶었다며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은 봉투 하나를 쥐어주더군요. 지훈이 결혼했다며. 이거 가져다 줘. 딸아이가 결혼한 걸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아들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훈이 앞엔 안 나타날 거야. 나도 그 정도 생각은 하고 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 돈이나 가져다 줘요. 그래도 명색이 오빠인데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 그 돈을 어떻게 번 건지가 너무 뻔했습니다. 지 아빠처럼 본인보다 약한 사람들, 그리고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괴롭혀 받아낸 돈이었겠죠. 그래서 싫었지만 그냥 받아서 딸아이를 줬어요. 물론 딸아이에게는 제가 주는 돈이라고 말하고선 말이죠. 아들이 돌아오면 실을 줄만 알았는데 그래도 그런 아들이라도 돌아오니 좋은 점이 있긴 하더라고요. 혼자가 아니라서 덜 외로운 것도 있었고 그리고 든든하기도 했고 말입니다. 물론 지나갈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건 감수해야 했지만 말입니다. 뒤에서 수군거리지 말고 앞에서 이야기해. 내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할 것들이 뒤에서 말들이 많아. 아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다들 어디론가 슥 숨어 들어가곤 했어요. 아들아이는 한눈에 봐도 무서운 타입이긴 했습니다. 덩치도 크고 인상도 세고 온몸에 문신이 가득하고 말이죠. 지나가다 눈이라도 마주치면 슬쩍 피할 그럴 타입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서울에 좀 오면 안 돼? 무슨 일 있어? 생전 먼저 저보고 오라는 소리를 안 하는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바로 그렇게 물었더니 딸아이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서 있다가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니, 내가 임신을 해서 그런가. 엄마가 해주는 밥이 먹고 싶고 기분도 우울하고 뭐 그러네. 며칠만 올라와 줄 수 있나 해서. 당연하지. 오히려 저는 그럴 때 저를 찾아줘서 너무 기뻤거든요. 그래도 딸아이가 나를 정말 부모라고 생각하고 의지하는구나 싶어져서 말이죠. 집에서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서 올라가려는데 아들이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이거도 좀 가져다 줘. 이번에도 돈봉투였어요. 전에도 줬잖아. 됐어. 저는 거절했습니다. 저번엔 받긴 했지만 그런 돈을 계속해서 받는 게 어딘가 꺼림칙했거든요. 하지만 아들은 한사코 제 손에 그 돈봉투를 쥐어줬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잖아.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또 그 뭐냐 가방 같은 것도 사라고 해. 그런 거 사면 여자애들은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더만. 자기 방식의 걱정이고 염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핏줄이라고 동생이 아프다고 하니 챙겨주는 건가 싶어서 그것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반찬이랑 아들이 준 봉투를 들고 딸아이의 집으로 갔어요. 장모님 오셨어요? 자네가 고생이 많네. 제가 무슨 고생인가요? 집사람이 제일 고생이죠. 그렇게 웃으며 넉살 좋게 이야기하는 사위를 보고 마음이 조금은 놓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딸아이가 마음은 편하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말입니다. 다 아니었지만요. 엄마 왔어? 그래. 너 안색이 정말 왜 이래? 많이 안 좋아? 그때 딸아이가 힐끔하고 사위의 눈치를 보던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걸 그냥 넘기지 말았어야 했어요. 당시에는 그냥 딸아이가 예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때이니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고 나서 그때 진작 알아차리지 못했던 게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딸아이의 집에 며칠 있게 되면서 사실 조금 쎄하다 싶은 부분들이 있긴 했어요. 자기, 장모님이 과일 깎아오셨는데 안 먹을 거야? 나 입맛이 없네. 그래도 어른이 당신 먹으라고 주신 건데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먹어. 아니, 정말로 입맛이 없어서 그래. 저는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하려 했는데 사위가 과일 그릇을 들고서는 딸아이를 빤히 보더라고요. 그리고 딸아이는 그런 사위를 보고서는 어딘가 아차하는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먹을게.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 아니, 보니까 갑자기 먹고 싶어졌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묘하게 딸아이는 사위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딸아이가 정신적으로 힘들어 보이는 상태이기도 했고, 사위가 저에게 깍듯하게 잘해서이기도 했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아서가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엄마 갈게. 필요하면 또 부르고, 알겠지? 장모님 귀찮게 자꾸 그럴 수 있나요? 나는 정말 하나도 안 귀찮아. 다 해줄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하면 연락해. 응, 알겠어. 연락할게. 며칠 같이 지내면서 사위가 마냥 좋은 사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어딘가 묘하게 딸아이를 무시하는 듯한 말투와 통제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저에게도 이상한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다 큰 딸이 부모님 귀찮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건데요. 그래도 지금 임신을 한 상태이지 않나. 원래 아이를 가지면 여자들은 다 엄마가 보고 싶고 예민해지고 그런 거야. 남들 다 낳는 애 참 유난이에요. 그죠? 본인은 농담이라고 하긴 했지만 그 말이 저는 완전한 농담으로만은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사위의 눈치를 봤습니다. 딸아이가 혹시나 사위의 심기를 거슬러서 사위가 나에게 그러는 건가 싶고 말이죠. 사위가 쎄했던 건 그뿐만이 아니긴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한 반찬과 같이 밥을 먹는 날이었어요. 가만히 밥을 먹던 사위가 저를 보고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장모님 오랫동안 혼자 애 키우느라 고생만 하셔서 그런지 음식 실력은 썩 좋은 편은 아니시네요. 사실 장모의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흔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꽤나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저를 보고 사위는 웃으면서 농담이라고 했지만 절대 농담처럼 들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형편에 그리고 우리 주제에 그런 사위를 본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눈치를 보고 맞춰주려고 하고 그랬던 것 같네요. 보통 좋은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그런 태도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위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저의 태도에서 더더욱 딸아이에게 막 해도 된다는 확신을 얻었을 겁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점이 딸아이에게 몹시 미안해요. 서울에서 무슨 일 있으셨어? 아니, 정희가 사위를 귀찮게 하나 싶어서. 왜? 그 새끼가 엄마한테 뭐라고 해? 너는 그 새끼가 뭐냐, 그 새끼가. 여동생 남편한테. 아, 됐고, 왜 그러는데? 아니, 그냥 눈치가 어딘가 조금 지치고 짜증난 것 같이 보이긴 해서. 엄마한테 짜증을 냈다고? 가만히 좀 있어. 그냥 그런 인상을 받았다는 소리니까. 아들은 팔짱을 끼며 안 되겠다는 듯 말했고 저는 그런 아들이 혹시나 사고라도 칠까봐 전전긍긍하며 괜히 말을 꺼냈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그 뒤로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잊었지만 말입니다. 그러고 몇 년이 흘렀어요. 딸아이는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몇 년이 흐르는 동안 딱히 딸아이에게서 다른 인상을 받은 건 없었어요. 전화도 자주 왔고 목소리도 밝았고 말이죠. 그때는 임신한 상태여서 마음이 조금 싱숭생숭했구나 생각하고 그 일은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전화가 와서는 이런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오빠 요즘 뭐해?
너희 오빠는 왜? 아니, 궁금해서. 여전히 그러고 살지 뭐. 네 오빠 보면 나는 한숨만 나온다. 오빠한테 나 대신 고맙다고 전해줘. 뭘? 몰랐어? 오빠가 나한테 주기적으로 돈 보내는 거? 정말 몰랐습니다. 아들이 딸에게 주기적으로 돈을 보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들에게 물었더니 엄마가 그때 걱정되는 것 같다, 우울증인 것 같다라고 했던 말이 신경이 쓰여서 여자들은 가방을 사고 옷을 사고 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길래 그런 걸로라도 풀어라 싶어서 돈을 계속 보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방식이 딱히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었고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동생을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니 뭐라 말할 순 없었습니다. 다 본인 방식의 표현이었을 테니까요. 귀엽더라. 누가? 내 조카. 너 미나 보러 갔었어? 걱정하지 마. 멀리서 그냥 보고 오기만 했어. 그래도 내 조카라는데 궁금은 하잖아. 그래도 그러지 마. 혹시 나중에라도 알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냥 얌전하게 옷 입고 얌전하게 굴 테니까 미국에서 돌아왔다고 하고 자리 한번 마련해주면 안 돼? 나 진짜 걔 한 번만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 그래. 아들은 손주를 보고 와서는 약간 눈이 돈 것 같았습니다. 본인에겐 첫 조카이니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리고 제 손녀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손녀는 정말로 예쁘게 생겨서 주변 사람들이 다 돌아볼 정도였거든요. 몇 번을 졸라대서 딸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는 의외로 흔쾌히 허락을 하더군요. 알겠어. 오빠 오라고 해. 걱정 안 돼? 인제 와서 그런 거 걱정할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오빠가 얌전히 있겠다고 했다며. 그렇게 아들아이와 딸 부부의 만남이 처음으로 성사되었습니다. 아들은 며칠 전부터 선물을 사고 이발을 하고 호들갑을 떨어댔어요. 누가 보면 여자친구라도 만나러 가는 줄 알겠다. 그거보다 더 좋지. 입에 귀에 걸려서는 그렇게 말하는 아들을 보고서는 마음이 좋기도 하고 어딘가 짠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본인이 잘만 살았으면 진작 보고도 남았을 조카를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말입니다. 아이고 형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동안 이야기만 들었는데 인사가 늦어서 미안하네. 꼴에 그래도 손 윗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웃겨서 속으로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들은 비싼 집에서 밥을 사고 아이에게 선물들을 안기고 그리고 내내 자기 조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은 또 처음 봐서 저런 면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형님도 얼른 결혼하셔서 아이 낳으시죠? 나는 안 해. 왜요? 그냥 혼자 사는 게 좋아. 아마도 아들은 본인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자기처럼 될 거로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언젠가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무슨 대물림도 아니고 결국에는 자신도 이 일을 하게 된 게 어딘가 운명 같다고 말이죠. 그리고 대물려주고 싶진 않다는 말도요. 어쩜 이렇게 예쁠까. 얘 자라는 동안 학비나 시집 보내는 건 다 내가 해줄 테니까 예쁘게만 키워. 알았지? 그렇게 좋아? 그러게. 좋네. 핏줄이란 게 이런 건가 보다 싶고.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딸과 아들, 그리고 자기 딸아이를 보는 사위의 표정이 어딘가 마음에 걸리긴 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듯한 얼굴을 하고 그 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느낀 건 저뿐만이 아닌 듯 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 지은이 신랑? 어디가? 그냥 뭔가 좀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나 원래 그런 쪽으로는 눈치 엄청 빠른 거 알잖아. 아들은 아무래도 그런 일을 하다 보니 그런 쪽으로는 눈치가 참 빠른 편이긴 했거든요. 사실 저도 내내 느껴왔던지라 아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냥 넘길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딸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이서방, 너한테 잘해주냐? 딸의 대답이 뭐였는 줄 아세요? 바로 응이 아니라 왜였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잘해주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잘해준다 이렇게 대답해야지. 왜라고 묻진 않잖아요. 제가 몇 번을 더 캐묻자 딸아이는 한숨을 크게 쉬더니 꽤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워낙 가부장적이고 본인이 통제하는 걸 좋아해서 힘들긴 해.
자기 말 안 들으면 큰일 나는 사람이라. 때리기도 하냐는 제 질문에 딸아이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더군요.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제 남편도 한때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딸아이의 그 이야기가 더 끔찍하게 들려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고통을 알아서 아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이혼할 생각이 있니? 모르겠어. 또 멀쩡할 땐 멀쩡해서. 딸아이는 진심으로 헤어지는 건 고민을 하는 중인 것 같았어요. 사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당장이라도 딸아이를 데리고 나오고 싶었지만 쉽사리 그럴 순 없었습니다. 사실 함부로 끼어들 수 없는 문제이기도 했잖아요.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이거였어요. 내가 이번 주에도 너희 집에 가마. 신안에서 여기가 어딘데 너무 멀어. 그래도 불안해서 안 되겠다. 되도록 자주 딸아이의 집으로 찾아가기로 한 겁니다. 딸아이를 옆에 두고 봐야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은 역풍 아닌 역풍을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아니, 오늘도 계시네? 술에 취한 사위가 늦은 밤 집으로 들어와 저를 보고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분명한 적의가 있는 표정과 말투였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그렇지 않은 척 표정 관리를 하며 사위에게 말했어요. 손녀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말이지. 그렇게 말하는 저를 사위는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픽 웃더니 다시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렇게 자주 오면 내가 더 짜증나는 거 몰라요? 뭐?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신 딸이 자기 나한테 학대받는다고 꼰지른 거 아니야. 그래서 불안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느냐고. 딸이나 애미나 진짜 더럽게 멍청해서는. 자네 지금 뭐라고 했나? 더럽게 멍청하다고 했다. 왜? 나는 당신 온다는 연락 못 받았으니까 당장 내려가세요. 이 말은 멍청해도 알아듣죠? 에? 나는 우리 딸이랑 손녀 보러 온 거네. 이대로 못 가. 왜요? 장모님도 저한테 한 대 맞으실래요? 그 말에 그 자리에서 망부석처럼 굳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을 저에게조차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건 딸아이에게 어떻게 한다는 건지 정말 단번에 짐작이 갔습니다. 자네, 우리 딸한테도 일어나? 아이씨,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우리 결혼할 때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것도 없고 물려줄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 노릇이라고는 하나도 못하는 인간이 왜 자꾸 부모 대접을 받으러 들어? 어? 그때부터는 무슨 말을 할 수도 없이 어버버거리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사위가 맺는 모든 말이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거든요. 네가 이러면 이럴수록 네 딸은 나한테 더 맞는다고 알아? 자네 이러면 내가 우리 아들한테 말할 수밖에 없네. 제가 사뭇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들아이는 덩치가 크고 날카롭게 생기긴 했지만 사위와 만날 당시에는 최대한 얌전하게 입고 가서 조용히 아이만 보고 왔기 때문에 사위는 제 아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걸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으니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었던 거겠죠. 네 아들한테 말하면 뭐가 달라져? 아, 진짜 이 할망구 웃기네. 네 아들이 나한테 와서 나를 패기라도 한다는 거야, 뭐야? 그러면 나는 신고할 건데? 제 생각인데 사위는 분명히 중간에 술에서 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이후부터는 술 기운이 아닌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던 걸 뱉는 거였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 집에 이렇게 오지 마. 알겠어? 안 그래도 드나들 때마다 수준 떨어지는 것 때문에 짜증나 죽을 것 같은데 이제는 막 연락도 없이 찾아온다는 게 소름이 끼친다. 꺼져. 꺼지라고! 사위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저를 밀어냈습니다. 저는 사위에게 붙잡혀 문 밖으로 쫓겨났어요. 아들 버린 남자에게 거의 멱살이 잡혀서 질질 끌린 채로 문 밖으로 버려지는 기분은 생각보다 더 처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사위라서 더더욱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 말을 못하고 구석에서 울고만 있던 딸아이의 얼굴이 눈에 너무나 밟혔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한테도 이렇게 하는데 딸아이에게는 어떻게 하겠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다시 집으로 내려가는 내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모든 사실을 아들아이에게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당연히 말을 하는 게 맞고 많은 분이 그게 고민할 거리가 되냐 하시겠지만 저희 아들은 조폭이에요. 눈이 돌면 사람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사위 새끼가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제 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였습니다. 혹시나 무슨 일을 치를까봐 하는 걱정 말이죠. 그런 고민들을 하며 집으로 갔는데 아들이 집 거실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라고요. 며칠 있다가 온다고 하지 않으셨어? 뭘 이렇게 금방 와? 제가 아무 대답이 없자 아들이 벌떡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제 표정을 보고서는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무슨 일 있어? 아들이 그렇게 묻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후두둑 하고 떨어졌습니다. 정말 후두둑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제 입에서 오늘 있었던 일에 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그런 경험은 처음 해보는 거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아마 많이 억울하고 서럽고 그런 마음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아들은 의외로 제 말을 듣는 내내 침착했습니다. 저는 바로 뭐라도 손에 들고 서울에 가겠다고 설치는 건 아닌가 걱정한 것과 달리 아들은 굉장히 침착했어요. 물론 드문드문 손이 떨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말이죠. 그래서 엄마는 한 대도 못 때리고 나왔어? 거기서 너만한 남자를 내가 어떻게 때려? 뭐가 나만 해. 내 반도 안 되겠던데. 하여간 그 새끼 첫인상부터 너무 안 좋았단 말이지. 나는 그런 건 틀린 적이 없어. 그렇게 말하고서는 아들은 휴대폰을 들고 어디론가 나가더군요. 제가 그런 아들을 잡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어머님 가만히 앉아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구경이 나와서. 사람 다치게 하고 그러면 안 돼. 알지? 그런 인간 걱정하고 그러는겨? 아니, 너 걱정하는 거야, 너. 제 그런 대답에 아들은 아무 말도 없이 저를 가만히 보더니 망해 갈 일은 안 만든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며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뒤에야 들어왔어요. 무슨 전화를 그렇게 오래 하냐, 무슨 일을 벌이려고 그러는 거냐고 계속해서 물었지만 아들은 끝까지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곧 알 거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이거 오빠가 한 거야? 딸아이는 굉장히 상기된 목소리였어요. 그게 기쁜 건지 놀란 건지 알 순 없었지만 말이죠. 저도 무슨 일인지 몰랐기 때문에 딸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남편 회사로 어떤 여자랑 남자가 찾아와서 난리를 치고 갔다는데 그게 아무래도 오빠가 한 것 같아서. 딸아이 말에 의하면 회사로 여자와 남자가 찾아와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는 사위와 바람이 났다고 주장하는 내연녀였고 그 남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라고 했다더군요. 내 아내랑 바람난 놈 찾아오라고 고성방가하고 회사 로비에 들어눕는 바람에 전 직원 모두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 여자랑 바람이 난 건 진짜고? 그런데 조금 알아보니까 그 여자가 술집 여자인 것 같더라고. 남편이 얼마 전에 접대받았는데 거기서 그 여자랑 그런 일이 있었나 봐. 사람들이 꽃뱀인 것 같다고 수군거리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술집 여자라고 하니 바로 오빠가 생각났다고요. 그런 여자들을 관리하는 것도 아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저도 딸아이도 알고 있었거든요. 정황상 아들이 벌인 일은 맞아 보였지만 일단은 딸아이도 저도 모르는 척하고 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는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사실 오빠가 도와주고 있어. 어디서 엄청나게 유명한 변호사 한 분을 모셔왔더라고. 아들은 정말 본격적으로 딸아이를 도와주고 있던 겁니다. 사람들이 보면 조폭일이나 하면서 지 가족은 끔찍하게 여기네 하고 비꼬고 욕을 할 수도 있지만 저와 딸아이는 그 순간 아들에게 너무나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위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가 났다는데? 그런데 상대 쪽에서 일부러 가져다 박았다는 것 같은데 증거가 없대. 보험 사기 일당에게 당해 교통사고가 나질 않나. 길을 가다가 재수없이 넘어지질 않나. 어느 날은 지갑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둥 사위에게 좋지 않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위가 굿이라도 해야 하나 그러고 있다면서 말이죠. 다행인 건 그렇게 정신이 없으니 딸아이에게 관심이 덜해서 그 전보다 편하다고 하더군요.
사위는 딸아이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소장을 받고 나서야 알게 된 것 같더라고요. 소장을 보낸 날 딸아이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아이가 얻어준 오피스텔로 옮겼어요. 그곳은 제가 그 뒤에 가봤는데 굉장히 좋기는 하더라고요. 사위는 딸아이의 휴대전화로 수십 통의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마는 딸아이는 이미 자신의 오빠에게 휴대폰을 반납한 상태여서 통화를 하진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틀 뒤쯤 딸아이가 있는 곳으로 갔을 때는 심지어 문 앞에 누군가 한 명이 서서 딸아이가 지내는 곳을 지키고 있었어요. 아이고, 어머님.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어머님이라고 불리면서 90도로 인사를 깍듯하게 해서 부담스러워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사위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아들이 조폭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위가 어떻게 알았는지 딸아이가 있는 곳으로 찾아왔거든요. 야, 이년아! 내가 너를 가만히 둘 것 같아? 가만히 안 두면 뭐 어쩔 건데, 니까짓 게. 아들이 그 전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사위 앞에 나타났어요. 일부러 문신이 다 보이게 입은 반팔과 반바지, 그리고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험악한 표정과 말투. 사위가 순식간에 기가 죽는 게 보였습니다. 뭐야? 뭐긴 뭐야. 지은이 오빠잖아, 이 새끼야. 그 말이 아니고, 뭐 하는 분이신데요? 그때 문 앞을 지키던 아들의 밑에 사람같이 보이던 남자가 나섰습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말이죠. 그 사람의 팔에도 엄청난 문신들이 가득했어요. 뭐 하는 분이면 네가 그걸 알아서 어쩔 건데. 너 같은 게 우리 형님을 어떻게 할 수나 있어? 그냥 찌그러져서 닥치고 있으라고. 아! 사위는 명백하게 쫑게 보였습니다. 그런 사위를 향해 아들이 이야기했어요. 좋은 말로 할 때 내 동생이 달라는 거 다 주고 이혼 도장 찍어라. 안 그러면 너 정말 피 보는 수가 있다. 알겠어? 아들이 소리를 지르며 대답하라 했지만 무서웠던 건지 아니면 차마 그렇게는 하라고 못하겠던 건지 사위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아들이 다시 한번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 커서 저도 화들짝 놀랐었던 것 같네요. 대답 안 해, 이 새끼야! 네, 알겠습니다. 사위는 그러고 주랭랑을 쳤어요. 아마 엄청나게 겁을 먹었을 겁니다. 원래 그렇게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면서 산 사람들이 자기보다 강한 사람이 나타나면 엄청나게 쫄고 겁을 먹고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것 또한 바로 알 수 있었을 거고 말이죠. 그리고 며칠 뒤 사위는 달라는 건 다 줄 테니 제발 이혼해달라고 사정하러 찾아왔어요. 재산 분할과 양육권, 그리고 위자료의 양육비까지 최대한 맞춰주겠다고 말이죠. 아마 아들아이와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서 더 서두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들아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위를 괴롭힌 거예요. 그동안 바람이 났던 일들이 사내 게시판에 줄줄이 올라오고 아내와 딸을 학대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결국엔 그 회사에서 잘렸고 말입니다. 사고는 계속 나고 집 밖으로 나오면 누군가 시비를 걸고 그러다 보니 사위는 집 밖으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안에서 컴퓨터 게임 같은 것만 하면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것 같았습니다. 완전 폐인이 되어가고 있는 거였죠. 사위는 그 모든 일을 아들이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봐서 알았듯 아들은 쉽사리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니 그렇게 조용히 있는 거였고 말이죠. 그리고 또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야! 보자 보자 하니까 너무한 거 아니냐? 어? 여기까지 와서 또 무슨 짓인가? 이것도 당신 아들이 한 짓이지? 어? 그러면서 사위는 저에게 뭔가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에 찍힌 사람은 사위가 아니라 사돈댁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각종 어두운 비밀들이 가득한 그런 내용들이었지만요. 뭐 어둡다 해서 대단히 큰 범죄를 저지르거나 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말입니다. 불륜이라든지 사기를 당해서 빚이 생겼다든지 그리고 그걸 사돈 처녀의 예비시댁에서 알게 되어서 그 결혼이 파투가 났다든지와 같은 것들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건 사돈댁이 살던 집이 집주인이 바뀌면서 당장 내일 집을 나가라 한 것이었어요. 원래 사돈댁이 그 근방에서 가장 싸게 그 집에 살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집주인과 친분이 있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바뀌면서 잘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집주인은 당연히 저희 아들이었고 말이죠. 네가 제대로 살았으면 이런 일 없잖아. 너한테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은데? 조폭 주제에 누굴 가르치려 들어? 사위는 그쯤 되니 그냥 막 가자고 나오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본인도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그런 사위를 보며 웃었습니다. 사위는 그런 아들을 보고 눈이 돌아간 듯 보였어요. 웃어? 웃어? 그렇게 이야기하며 사위가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쳤어요. 물론 아들은 넘어지기는커녕 휘청거리지도 않고 그 자리에 박혀있듯 여전히 서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뒤를 돌아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찍었냐? 예, 형님.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턴 쌍방이다. 선빵은 네가 먼저 친 거고. 아들이 그렇게 말했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느라 다들 고개를 갸웃하는 사이 아들이 사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슨 두들겨 맞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게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사위는 당연히 덩치나 힘이나 모든 것들이 아들에게 뒤졌기 때문에 아들을 제대로 한번 때릴 수조차 없었고 말입니다. 그렇게 아들과 사위는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아들 측의 변호사가 와 먼저 친 건 사위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착착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저만 한 건 아니었더라고요. 야, 이 새끼야. 이거 니들 짰지? 어? 짰잖아! 아닌데? 뭐가 아니야? 맞잖아! 아니라니까? 뭐 준 거 있어? 있을 리가요. 그런 건 사전에 다 조처해놨을 텐데 말입니다. 사위의 식구들, 그러니까 사돈댁 사람들이 하나둘 와서 조이 쪽에 뭐라고 하려고 했지만 아들과 아들 옆에 서 있는 그 아들의 밑에 직원의 변호사를 보고 말문이 막혀 뻐끔거리기만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가 먼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오빠, 고마워. 딸아이가 처음으로 아들에게 고맙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은 오빠가 하는 일이 싫고 마음에 들지 않기도 했을 테지만 그간 미워하고 원망했던 게 새삼 부끄럽기도 해서 더더욱 그런 말은 쉽게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일이 우리 가족에게 준 게 크긴 하네요. 아들과 딸아이가 화해 아닌 화해도 했고 가족의 소중함을 어느 정도 일깨워주기도 했고 말입니다. 사위는 아들을 빵에 넣어야 한다고 난리를 쳤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가 어찌나 능력이 좋던지 선빵 합의금까지 받은 것 같더라고요. 아들은 돈이 많았어요. 합의금 받자고 이 모든 일을 저지른 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사위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그리고 짜증나고 열받게 만들 수 있을까를 아들이 고민하다 이렇게 하기로 한 것 같았거든요. 보통 사람이라면 거기서 끝냈을 텐데 저희 아들의 신념은 대단했어요. 사위가 이사하면 이사를 하는 곳을 쫓아가 그 동네에 발을 못 붙이고 살 만한 상황을 만들었고 새로운 회사에 취직해도 마찬가지로 소문을 다 퍼뜨려 그 회사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꾸준히 사람을 시켜 사위를 감시하게 했고 그리고 그걸 사위가 다 알게 했어요. 그거 아시나요?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 느낌을 받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스트레스 수치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들 말로는 실제로 이 방법을 썼을 때 빌려간 돈의 이자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주는 쪽을 택한다고 말입니다. 사위는 정신병이 올 것 같다고 제발 그만하라고 하는 건 다 하겠다고 울고불며 아들을 찾아왔다고 했어요. 그런 아들이 사위에게 진지하게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너 내 동생한테 사과는 했냐? 라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사위는 정작 저희 딸아이에게는 아직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조차 말입니다. 아들도 그걸 알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내가 죽을 죄를 졌어. 당신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네가 한 잘못이 얼마나 큰 잘못인진 알아? 나도 지금 네가 고통스러워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웠어. 그거 아냐고. 어,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리고 나 정말로 반성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제발 네 오빠한테 그만 좀 하라고 전해주라. 어? 하지만 아들은 전혀 사위의 그런 말을 들어줄 생각이 없었지만 말이죠.
감히 내 식구들을 건드린 걸 나는 용서를 할 수가 없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죽을 때까지 내가 넌 가만 안 둔다. 알겠어? 그 소리를 듣는 사위의 표정이 어지간히 절망적이었다는 말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사돈댁이 단체로 우르르 찾아오기도 했어요. 사실 사돈댁에서 저희 아들의 직업을 알고 나서 처음 얼굴을 보게 되었을 때 저희에게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길길이 날뛰었거든요. 어디서 조폭밖에 없는 집안 사람이 감히 우리 집안을 넘봤냐부터 시작해서 쪽팔려서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거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저희를 찾아와서 제발 좀 봐달라고 하는 게 너무 우스웠습니다. 저희 이 집 당장 나가면 진짜 갈 곳이 없어서요. 한 번만 용서를 해주세요. 자가이신 줄 알았는데 아닌 건 사기 결혼을 당한 게 아닌가요? 그 말을 굳이 한 건 사돈댁이 마치 비싼 집이 자신의 집인 것처럼 굴면서 저희 집을 은은하게 계속 무시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그 집이 자가가 아니라 전세인 것도 알게 되었던 거고요. 그때 한 말은 잊어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죄송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저희가 잘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빌어먹을 놈이나 잡지. 저희 집은 제발 가만히 놔둬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도 자식인데 돈 앞에서 바로 빌어먹을 놈 낳은 것밖에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우리는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어딘가 씁쓸한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제 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난 다음에 저희 집을 그렇게 무시하는 발언들을 했으면서 말입니다. 사위도 자기 부모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신을 버린 거나 다름없다는 것에 상당히 격분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모의 집에 찾아가서는 행패를 부리고 살림살이를 부수고 난리를 부리다가 결국 자신의 부모에게 신고를 당해 경찰서에 가게 되었다는 것도 말이죠. 그야말로 난장판에 콩가루라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저희 아들이 하는 일이 좋은 일도 아니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만두고 갱생하기를 바라고 있어서 지금도 꾸준히 저와 딸아이가 아들을 설득하고 있고 말이죠. 한 번 깊게 발을 들여놓은지라 쉽사리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같지만 말입니다. 사위는 그러고 나서 자신의 부모와 완전히 연을 끊은 것 같았습니다. 그 배신감이 엄청났다고 들었는데 사위가 그런 놈인 걸 떠나서 부모에게 그런 식으로 버림을 받는 건 굉장히 충격일 거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저는 아들이 그렇게 사는 걸 알았어도 사실 연을 아예 끊지는 못하고 늘 어느 정도는 붙잡고 있었거든요. 사실 부모 자식 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절대 쉽게 끊을 수 없고 끊어지지도 않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아무튼 사위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집도 직업도 친구도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도 말이죠. 아마 평생을 후회하거나 혹은 괴로워하거나 아니면 둘 다 하는 채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죽을 때까지 저희 식구들, 특히 아들을 잊진 못할 겁니다. 저와 딸아이는 그거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아들에게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이야기는 했어요. 물론 아들은 그러겠다고 대답하진 않았지만요. 아마 아들은 더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말이죠. 저는 이제라도 아들이 남들처럼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거든요. 본인은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이미 늦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아들이 자기 조카인 소녀를 볼 때입니다. 정말 눈에 사랑이 가득하고 뭐 하나라도 주고 싶어 하고 그런 게 보이거든요. 정말로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게 보여서 저렇게 어린아이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근본은 좋은 사람일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 남편이 그러기도 했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열심히 아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설득 중이에요. 직접 말로 하기도 하지만 손녀와 놀게 하면서 세상을 조금 따뜻하게 봤으면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달라지고 싶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말이죠. 소중한 게 생기면 사람이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그 누구도 사위의 이런 결말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당연하죠. 이런 걸 누가 예상이나 하냐고요. 알고 봤더니 아내의 친오빠가 조폭이라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복수를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디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긴 하네요. 사실 그래서 사연을 쓰게 된 것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아하고 들어주실 것 같아서 말이죠.
사연이 길어졌네요. 주절주절 이야기하느라 이만큼 길어진 줄도 몰랐습니다. 저는 인제 그만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가지. 저희 아들이 갱생하고 잘 살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생각이 나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와서 읽어보고 괜찮다 싶은 것들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작구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제 일은 아니지만 요즘 마음이 너무 뒤숭숭해져서 어디든 터놓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다름이 아닌 저의 시댁 때문인데요. 사실 시집살이 같은 문제면 지인들에게 몇 번 욕하고 끝내겠지만 그런 일차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여기에 일단 우리 시어머니 얘기를 빼놓을 수 없으니 먼저 시작해 볼게요. 저희 어머니는 우리 부부가 결혼할 무렵부터 뭔가 수심이 그득해 보이시고 건강도 안 좋아 보이셨어요. 저희 친정엄마도 그걸 보고 꽤 걱정하는 눈치셨고요. 지영아, 네 시어머니 어디 아픈 거 아니니? 얼굴색이 엄청 어둡고 안 좋아. 네 막내 이모가 건강 안 좋을 때 저랬는데 나이도 뭔가 그 또래인 것 같고 말이야. 상견례 때도 보니 좀 울상이더라고. 그렇다고 뭐 까탈스러워 보이는 타입은 아닌데 네가 볼 땐 어때? 내가 그동안 우리 어머니 갖고 뭐 딱히 얘기한 게 없잖아. 결혼 준비할 때도 이래라 저래라 하신 것도 없고 진짜 말이 엄청 없으셔. 대신 답답하긴 하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아닌가 그런 확인이 전혀 없으니까. 저희 어머니는 키도 한 170 정도 되시고 그 시대 여자분 치곤 확실히 호리호리하고 눈에 확 들어오는 타입이었어요. 미인상은 아니시지만 아무튼 인상이 나쁘진 않았는데요. 저도 약간 염려한 부분이 있었답니다. 소위 요즘 남편감 얻을 때 효자인지 아닌지 잘 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때 남편이 엄청 자기 엄마 걱정을 했거든요. 나는 우리 엄마가 좀 짠해. 당신도 보면 알겠지만 우리 아버지 성격이 엄청 세거든. 저렇게 자기 주장 강하고 본인 말만 해야 되는 타입이라 엄만 매번 눌려서 지냈어. 초반에 하도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저보고 툭하면 시댁에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불만이 많을 수밖에요. 나도 우리 친정에 종종 가곤 하지만 내가 언제 당신더러 가자고 한 적 있어? 효도는 제발 좀 각자 알아서들 하자. 왜 자꾸 본인이 못한 효도를 배우자 시켜서 하려 그래? 당신이 어머니 챙기면 되는 거야. 내가 왜 명절도 아닌데 자꾸 들락날락 해야 돼? 그런데 이 효자 남편은 아랑곳 않고 절 자꾸 시댁에 데려갔고 나중엔 외려 어머니가 귀찮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뭘 그렇게 자주 볼라 그래. 니들도 집 정리하고 할 일들도 많지 않냐. 정민이 너도 그만 좀 드나들어. 안 와도 돼. 그럼 남편은 또 이렇게 받아치면서 살살거리는데 이때만 해도 이해가 안 갔어요. 엄마, 엄마 밥 먹고 싶어서 그런 거지. 이 사람도 엄마 밥 맛있어서 같이 오고 싶다 그랬어. 우리 밥 좀 주라, 응?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하여튼 이런 거로 불만이 막 쌓이려던 중 이날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슬쩍 말을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무거운 얘기라서 전 곧장 대답을 못했어요. 응? 그게 진짜야? 그럼 당신 그래서 자꾸 어머니한테 들리는 거였어? 세상에. 나 그런 줄도 모르고. 아니, 근데 어머니 괜찮으신 거야? 진짜로? 와, 저는 이 말을 듣자마자 어머니가 아닌 저희 아버님 얼굴부터 퍼뜩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모로 안 좋은 상상들이 마구 섞이는 것이 아무튼 이렇게 된 데는 사정이 있었는데요. 일단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참 나쁘끄럽게도 저희 시아버님이 아주 민망한 그림 안에 계시더라고요. 이걸 남편도 알고 있다는 게 너무 절망적이었던 것 같아요. 있잖아, 엄마. 지금 되게 힘들어. 어디 아픈 건 아닌데 마음이 많이 아프신 상태야. 이런 얘기 당신한테 하기 좀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해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이거 사실 누나가 먼저 알아낸 건데 누난 이것 때문에 지금 아버지 안 보고 있는 거야. 근데 형님은 집이 멋이니까 자주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우리 결혼식 때도 금방 가시긴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어지는 남편의 말에 전 일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아버님 그렇게 안 봤는데 말이에요. 음, 아버지 말이야. 그 만나는 분이 있어. 그걸 엄마도 알고 누나도 알고 나도 안지 좀 됐어. 뭐? 지금? 지금 말하는 거야, 당신? 아버님이 그럼 외도를 하고 계신단 거야? 지금도?
남편은 이렇게 객관적인 단어가 등장하니 더 수치스럽고 불편했는지 고개를 팍 숙이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아니, 근데 잠깐만. 나도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서. 그럼 어떡해? 아니, 아버님 상견례 때도 멀쩡히 오셨고, 결혼식 때도, 아, 근데 매번 시댁에 어머니만 계시는 게 아버님 이래서 집에 안 계신 거 아니셨어? 그것도 맞는데 집에 들어오시긴 하지만 그 만나는 아줌마 그쪽으로 가시나 봐. 그러니 엄마도 속이 아닌 거야. 누나가 처음에 아버지 핸드폰 고쳐드리다가 보게 돼서 그때 난리도 아니었어. 여기까지 듣고 전 충격이었던 게 이제 막 알게 된 내용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아닌가 했는데 이미 할 만한 건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인지 이 말을 하는 남편의 표정도 똑같이 어머니처럼 그림자가 지더라고요. 아마 당신이 생각할 법한 것들은 다 해본 것 같아. 누난 웬만한 내용들을 다 알게 돼서 처음에 아버지랑 심각하게 한판 붙었었어. 그때 아버지는 그렇게 죽자 사자 하는 외동딸이 뭐라 하니 잠깐 기가 죽었지. 제일 불쌍한 건 엄마야. 엄마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으시더라고. 잠깐만.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럼 자식들이 알고 그 난리를 쳤는데 아들까지 장가 보내고도 지금 두 집 살림을 하시는 거야? 그 상대쪽 여잔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많이 어려? 남편은 이때 고개를 절레절레 졌는데 참 세상 요지경이더라고요. 나 진짜 그때 따라가고 싶지 않았는데 누나 따라서 가서 얼굴 보고 왔어. 우리 아버지랑 한두 살 차이 날까 싶은 70대 어른이야. 그니까 기가 막히지. 뭘로 아버지를 구워 삶은 건지 말로는 무슨 등산 모임에서 만났다 그러더라고. 아니, 노인네들이 참. 그러니 전 여기까지 듣고 마음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사실 우리 어머니가 무뚝뚝하셔서 그렇지 은근 잔정이 많으시고 잘 챙겨주시거든요. 친정 엄마가 계단에서 구르셔서 다쳤을 때도 뼈에 좋다고 직접 곰탕도 구워서 보내주시고 그랬어요. 어머니, 저희 엄마가 너무 감사하다고 평소 사골 좋아하는데 손 많이 가서 안 해 드신다고 따로 뭐라도 좀 보내드리고 싶다고 하셔서요. 제가 주소 보내드려도 될까요? 이러면 어머니는 한사코 거절하시는 분이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됐어. 나 먹으려고 끓인 건데 너무 많아서 그쪽에 보낸 거야. 계속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 이것도 부담돼서 못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 그래. 드시고 기운 차리면 그걸로 끝이지 뭐. 나 불편하니까 그런 거 절대 알려드리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소탈하시고 사람한테 패기치는 거 싫어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외려 제가 더 어머니를 어려워하고 불편해할 때가 있어요. 도통 뭘 원하시는지 알 수가 없고 전 늘 일방적으로 받는 입장이 되니 괜히 죄송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어머니에게 저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니 마음이 도통 놓이질 않았어요. 아, 그럼 지금 어머니는 계속 힘드신 상태구나. 설마 당신 결혼할 때까지 참으신 거 아니야? 그게 아버지가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돼. 나는 나까지 손절할 수 없어서 순서가 밀린 것뿐이지. 나도 맘 같아선 아버지랑 연 끊고 살고 싶다니까. 누난 엄마 불쌍하다고 아버지랑 아예 완전히 끊어버렸어. 근데도 아버진 계속 저렇게 홀려서 그 집 왔다 갔다 하시잖아. 실은 누나가 이혼까지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 여기에 눈이 펄쩍 뜨인 저는 그 뒷일이 궁금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요. 젊은 애들이건 중년이건 노년이건 간에 어딘가에 눈이 뒤집어지면 참 처참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뭔 심본진 몰라도 자기 사전에 절대 이혼은 안 된다는 거야. 사실 아버지도 약간 억하심정이 있었던 것 같아. 그 아주머니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책 잡혀서 이혼하게 되면 재산도 떼줘야 되고 자식들이랑도 못 보고 말년에 불명예스럽다고 생각하겠지. 너무 어이없는 게 또 그런 설계를 그 아주머니가 해주고 앉았더라고. 여기까지 들으니 이제 제가 다 혈압이 오르더라고요. 나이 70이나 먹어서 별 미친 늙은 여우가 다 있다 싶었어요. 아, 여기까지 들으니까 내가 다 화가 날 정도네. 어머니가 맨정신에 견디신 게 용하게 느껴질 정도인데, 근데 어머닌 어떻게 하고 싶으신 거야? 나도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엄마 비위만 맞추고 있을 뿐이지. 나도 결혼해서 내 인생 잘 살아야 되는데 엄만 엄마대로 걸리고 당신한테도 미안하고 그냥 여러 가지 감정을 느껴. 사실 나랑 누난 엄마가 안쓰러워서 우리 딴에 머리도 굴려봤어. 아버지를 왕따 시킨다든가. 저는 그것도 제법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아버진 우리끼리 뭉칠수록 그 아주머니네 놀러 갈 시간이 넘쳐나니까 더 그쪽 가서 사시는 거야. 그러니 엄만 더 우울할 수밖에.
평생 없이 살고 그렇게 아껴가면서 자식들 키워놨는데 아버지만 뺀질하게 얼굴은 윤이 나고 비슷한 또래 아주머니랑 바람나니 힘드실 거야. 여기서 전 아주 개인적인 의문이 생겨 물어봤어요. 그럼 당신도 혹시 그분 얼굴 봤어? 아닌가? 볼 일이 없었으려나? 왜 없었겠어? 누나랑 같이 쫓아가서 본 적 있지. 아주 곱상하게 생기셔가지고 왜 우리 아버지를 만나는지 모를 정도였다니까. 남편 말론 그냥 귀티나는 할머니였다곤 하는데 참 그 나이 먹어서 그렇게 눈 맞을 일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이때 결론은 완전히 고구마가 되어 아버님만 살판이 나신 상황이더라고요. 제 앞에선 세상 그렇게 자애롭고 인자해 보이시던 아버님인데 그런 모습을 갖고 계실 줄 몰랐어요. 저희 친정엄마도 이 사실을 듣고 너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옛날에야 그런 일들이 많았다지만 요즘도 내 세대에 나이 처먹고 그런 인간들이 있을 줄 몰랐다. 딱 그 꼴 아니야. 네 외할머니도 그래서 고생하고 병 얻으신 거 아니니. 그래도 외할아버진 지은 죄가 많아서 오래 못 사시고 가시긴 했다만 사실 이것도 참 별로긴 한데 엄마 말론 그 시대엔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하며 첩들이 아예 방을 차지하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뭐 지역별로 다를 수도 있지만 그렇게들 살던 시대였어. 우리 집도 그랬고 난 그 작은 엄마네 따라다니던 오빠가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 나중에 병 얻어서 죽었다지. 난 천벌 받은 거라 생각해. 외할아버지가 진짜 모질고 못된 게 어떻게 첩자식 밥까지 챙겨 먹이라고 하니? 그렇게 술이나 드시고 헛짓하시니 오래 못 살고 가신 거지. 첩도 첩자식도 편히 못 살고 말이야. 이런 뒷얘기까진 몰랐는데 들어보니 정말 절망적이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엄마 말 맞다나 요즘 시대에도 이렇게 맘고생하고 아무것도 못하시는 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러고 한 6개월쯤 지나 저희에겐 예쁜 아기 천사가 찾아왔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시댁에 신경 쓸 새가 없었답니다. 남편도 그때 대장에 뭐가 있다고 해서 간단히 수술도 하고 서로 건강 챙기고 하느라 정신 없었어요. 하지만 임신 소식에 무척 기뻐해 주셨던 어머니 그제서야 좀 살 소망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진짜 인생에 낙이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 정민이 얘기라고 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행복하네. 얼른 보고 싶다 나도. 그러시면서 저한테 내내 뭐 먹고 싶은 것이 없는지 저 먹을 거 챙겨다 주시고 했어요. 나도 옛날 사람이라 너무 뒤처진 걸 수도 있는데 내가 애들 낳을 땐 그렇게 속꼬리 구워 먹고 뭐도 하고 그랬어. 너도 사골 잘 먹니? 그러시면서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해주시고 저도 중간엔 염치불구하고 부탁도 드렸어요. 사실 어머니는 제가 뭐 만들어 달라고 하면 좋아하셨거든요. 어머니, 저 요즘 어머니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어요. 그 돼지고기 앞다리살 팍팍 넣은 거요. 그렇게 말씀드리니 기분 좋게 한 솥을 끓여다 가져다 주셨고 잘 얻어먹고 아기도 잘 낳아서 집으로 왔답니다. 그러고 얼마쯤 지났을까요? 제가 한창 육아일기를 쓸 무렵이니까 아기 한 50일쯤 지났을 무렵인데요. 이때 저는 남편으로부터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여보, 엄마가, 엄마가 암이래. 누나가 지방에서 급히 올라와서 같이 가드렸는데 상황이 심각해. 저도 이때 늦게 여기저기 연락이 다 어머니의 상태를 알게 됐는데요. 이미 많이 조치가 늦은 시한부 상태란 걸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남편은 어찌할 줄 몰라 착잡해하고 밤마다 잠도 못 자고 내내 침울한 얼굴이 됐죠. 참 웃긴 게 그동안 그렇게 코빼기도 안 비추고 집에 잘 안 오던 아버님도요. 심각한 상황이 돼서 그런지 그땐 슬슬 드나드시더군요. 엄마 이번에 항암 때 아버지가 옆에서 왔다 갔다 하시긴 했는데 그것도 진짜 못 볼 꼴이야. 누나랑 아버지랑 서로 안 마주치려고 피해 다니는데 이게 뭔 짓인지. 게다가 아버님은 눈치도 참 너무 없으셔서 이때 마주친 저에게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그래, 우리 민우도 잘 크고 있지? 민우 사진 좀 보내봐라. 아주 여기저기 자랑하고 싶은데 정민이 노통 보낼 줄 몰라. 아, 네, 아버님 보내드릴게요. 저도 이렇게 말은 하면서 참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평생을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온 아내가 오늘 내일하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 손주 사진 보내라고 들떠 있으시니까요. 그리고 이건 당시 저만 눈치챘던 건데 이때 아버님이 드나드신 것도 다 그 따로 만나는 분이 짜준 그림이더라고요. 제가 핸드폰 받아서 대신 영상이랑 사진 보내드리다가 의도치 않게 톡을 보게 됐는데요. 어휴, 가관도 아니네요, 진짜. 채관 씨?
가서 마누라 돌봐주고 인사도 하고 애들이랑도 얘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갈 사람인데 얼마나 안 됐어요. 난 재관 씨가 더 안 됐어요. 그래도 가정 잘 지켜야 하니까 우리 재관 씨도 대접받고 해야 하니까 시간 잘 보내고 와요. 재관 씨 좋아하는 감자탕 끓여줄게요. 이야, 아주 대단한 위인이 납셨더라고요. 저도 그럼 안 되는데 위로 슬슬 올려보니까 둘이서 얼마나 어딜 놀러 다녔는지 춘천이며 어디며 놀러가서 찍은 사진들이 쭉쭉 나왔어요. 이걸 남편한테 말해야 되나 고민하다 참았는데요. 시간이 좀 흘러 그날이 되니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그렇게 마음고생하시고 고되게 사셨던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신 날이에요. 사람의 인생이란 게 참 거짓말처럼 눈앞에서 사라지더군요. 아프신 것도 충분히 봤고 사실상 어머니랑 알아온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는데도 실감이 안 났어요. 근데 그날 그 장례식장에 그 아주머니가 온 거예요. 저도 눈으로 직접 본 건 처음이지만 이전에 아버님 핸드폰으로 얼굴을 본 적은 있어서 그렇게 막 낯설진 않았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날 장례식장에 우리 남편이고 형님이고 다 있었단 말이에요. 형님은 이때 눈이 완전히 돌아서 그 아주머니 멱살을 잡으려는 걸 남편이 뒤에서 뜯어 말렸어요. 누나, 누나, 참아, 참아. 안 돼, 안 돼. 큰일 나. 하지 말라고. 이 미친 할마 씨가 여길 어디라고 와? 아버지 진짜 나 죽는 꼴 보고 싶어요? 아버지가 제일 미쳤어. 다 가만 안 둘 거야. 형님은 이때 거의 실성하기 직전이었고 막 엉겨붙으려는 걸 남편과 아버님이 달려들어 떼어놨고요. 아버님은 저의 표정을 보시더니 저도 안다는 걸 느끼시고 고개를 푹 숙이시더군요. 적어도 저는 그래도 이후로 뭔가 잦아들지 않을까 나름의 기대를 했어요. 장례식장에서 그 꼴을 쳐가고 본가고 상관없이 다 보일 정도의 다른 옆쪽 공간 사람들까지 구경을 올 정도면 인간이 뭔가 느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요, 정말 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상황을 경험하게 됐어요. 저희 아버님은 어머니가 그렇게 가신 뒤에 집을 이래저래 정리하시더니 이후에 곧장 이사를 하셨답니다. 그나마 대화를 하는 게 저밖에 없어서인지 전화하셔서 말씀하셨어요. 혼자 있으려니까 너무 적적해서. 아, 그리고 나이 들면 자식들 근처 가서 살아야 된다니까. 근방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가게 됐단다. 우리 며느리가 가운데서 여러모로 욕보고 고생 많다. 정민이한텐 대신 좀 전해줘라. 사실 전 아버님께 꼬박 연락받는 거 너무 불편한데 아버님은 아들마저 대면대면하니 자꾸 저한테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똑바로라도 사시든가. 새로 기껏 만들었던 그 보금자리를 왜 그러고 사시는 걸까요? 이 말은 이 집의 그 엄청난 아주머니, 아주 얼굴 타이트하게 당겨서 젊게 보이려고 애를 쓴 어디로 봐도 70대로 보이는 상간녀 할머씨가 들어왔던 거예요. 이것도 아버님 입으로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듣고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버님, 저기 그분이 같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 남편이랑 같이 찾아뵙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부턴 아버님도 슬슬 화를 내시더라고요. 대체 노년에 왜 이렇게 욕심이 많으신 걸까요? 정말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니까 며느리 네가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서 연락한 거 아니냐. 너도 알다시피 내가 유진이랑은 안 보고 산지 좀 됐다. 그 와중에 남은 거라곤 아들 정민이 뿐인데 아들 녀석네라도 내가 자주 왕래가 있어야지. 전 솔직히 아버님이 우리 아빠였다면 정말 못할 말 할 말 다 했을 거예요. 이 순간에 왜 형님이 본인 아버지랑 연 끊고 사는지 100번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이때 저도 그냥 다 끊어냈어야 됐는데 미적거리다가 받아들였더니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됐네요. 아버님은 번번이 손주랑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서 호출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는 두 번 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그 상간녀 할마씨가 있었죠. 아버님은 영춘 씨라고 부르셨으니까 저도 영춘 아줌마라고 명명할게요. 이놈의 영춘 아줌마가 말이에요. 안과 밖으로 어떻게 아버님을 구워 삶았는진 모르겠지만 저한텐 처음 보자마자 대뜸 말을 놔버리는 거예요. 저기, 이름이 뭐라 그랬더라? 나도 편하게 이제 이름 부르고 싶어서. 나는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따분하게 지내는 거 싫어. 나한테 시엄마라고 해도 돼. 내 친구들도 며느리한테 다들 엄마니 딸이니 하면서 지내더라고. 그, 아니에요. 그렇게 호칭하긴 조금 어렵네요. 저도 그냥 민호 엄마라고 부르시면 돼요. 전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랬더니 갑자기 표정이 표독스럽게 변하더니 우리 남편 눈은 쳐다보지도 못하는 주제에 말을 막 하더라고요. 어머, 우리 며느리 생각보다 되게 기가 세네. 아버님이 그러라고 부르는 게 아닐 텐데 말이야. 있잖아. 뭘 모르나 본데 나한테 그렇게 막 하면 안 돼. 이제 내가 그쪽 시아버지랑 같이 사는 사람이야. 그럼 뭐겠어? 시어머니지. 불편하지 말라고 먼저 편하게 해주겠다는데 아랫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저 말발로 조곤조곤 아버님을 구워 삶고 튀기고 별걸 다 해먹었구나 싶어 아주 절로 혀를 내두르게 됐답니다. 그런데 너무 웃기는 게요. 저 다음날 아버님한테 불려가서 혼난 거 있죠?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진짜. 민우애미야, 너 왜 우리 영춘 씨한테 그렇게 날쌔게 대하냐? 이제 같이 살고 이 사람 말이 뭐 그리 잘못됐어? 나랑 같이 살면 부부고 네 시엄마가 되는 게 맞는 거지. 당장 갑자기 바꾸려니까 어색하고 할지 몰라도 어머니라고 불러라. 영춘 씨가 아주 많이 서운해한다. 와, 저는 무슨 옛날에 집 나갔다 돌아온 아빠랑 같이 살게 된 마냥 어머니 계실 때 연락도 없고 잘 얼굴도 안 비추시던 시아버지랑 자주 보게 된 것도 불편하거든요. 근데 무슨 상간녀 할머니를 끌고 들어와선 시어머니라고 부르라니 이건 남편이 봐도 못할 짓이잖아요. 근데 이때 아버님이 너무 비겁하게 한수를 두시더라고요. 아마 정민이도 싫어하고 서로 불편할 거 안다.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된 걸 어쩌겠어. 간 사람은 가고 사는 사람들은 또 살아야지. 계속 이렇게 자식들이 척을 지니까 살 수가 있나.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다만 영춘 씨네 아들 딸이 얼마나 나한테 잘하는지 아냐?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자꾸 이런 식이면 나도 재산 못 물려준다 전해라. 생각들이 없어 생각이. 이야, 참. 부모가 말년에 수치를 저지르고선 자식에게 돈을 인질 삼아서 강제 효도를 요구하다니 이게 뭐예요, 정말. 게다가 그 재산은 아버님 혼자 일구신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 엄만 여기까지 듣고 답답해서 가슴을 치셨어요. 내가 볼 땐 니네 시어머니 잘못이 크다. 아니, 아니, 지금 그 미친 옆했네 말고 돌아가신 네 시어머니 말이야. 남편이 그렇게 밖에 나가서 딴 여자랑 그러고 있으면 소송을 걸어서라도 이혼을 하고 재산을 나눴어야지. 그걸 남편이 저렇게 피하고 도망 다닌다고 아들 결혼시킬 때 추문 없게 하려고 참는 게 답이야? 이게 뭐야. 죽어서도 결국 자식들이 마음고생하잖아. 지 엄마가 얼마나 불쌍하고 재산까지 첩들한테 뺏기게 생겼네. 엄마 그만해. 나 충분히 속 터지니까. 그럼 나는 지금 뭘 하면 되는 거야? 남편도 남편이지만 나는 아버님이랑 그 할머니 얼굴 계속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 엄마는 이때 진심인 듯 아닌 듯, 묘한인 듯, 맞는 듯한 소리를 던지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뭘 어떡하겠어. 일단은 인질 잡고 저러면 맞춰주는 척 해야지. 그 할마씨가 그렇게 뒤에서 조종한다며. 둘이 붙어먹어서 그 지경인 거니까 찢어놓으면 되지. 그럴 자신 있으면 참고 지내고 자신 없으면 다 포기하고 그냥 의절해야지 뭐. 새삼스레 저는 이때 아버님이 너무 가증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장례식 때도 그렇게 감정에 취해서 오시고 정말 슬프기는 하셨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은 남편에게 진정하라고 달래봤어요. 다 짜증나는 건 아닌데 지금은 일단 좀 상황을 보자. 이렇게 당신이 아버님이랑 의절하면 아버님은 진짜 뭐 간이라도 빼서 다 그 영춘이 할매한테 줘버린 참이야. 아버님 간은 아깝지도 않겠지 이제. 근데 어머니랑 사실상 같이 일군 거나 다름없는 재산은? 그거 그 집 그 불량한 아들 딸내미들이 아주 침을 흘리고 달려들 텐데. 남편은 여기서 머리를 마구 쥐어뜯으며 괴로워했고 우린 그렇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게다가 제가 더 결단을 내리게 된 건 그러고 아버님이 또 호출하셔서 갔더니 그 집에 영춘 아줌마 딸이 들어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누구요? 아, 따님이시라고요? 어머, 되게 젊으시네요. 한눈에 봐도 완전 막둥이일 것 같던데 70대 엄마에게 20대 후반의 딸이라니 나이 차이 엄청 나 보이더라고요. 또 아들은 훌쩍 나이가 많아서 40대 초반이고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긴 했는데 전 이제 더 알기도 싫었어요. 영춘 아줌마는 저에게도 단단히 날이 서가지곤 아주 저 보란 듯이 딸한테 이러고 앉았는데 뒤에서 들이받고 싶더라고요. 예, 수진아, 여기 아빠한테 방으로 달라 그럴까? 여기 남는 방이거든. 일부러 내가 이쪽으로 이사 오자 그런 거야. 너 회사도 그렇고 가까우니까 좋지? 여기 제가 불쑥 끼어들어 반대하니 또 웃으면서 능청스럽게 넘기는 거 있죠?
어머, 무서워라. 여기 우리가 사는 집인데 왜 자꾸 며느님이 이렇게 반대를 할까? 나한테 그러지 말고 시아빠랑 얘기해보고 말해. 우리 수진이 놀랬잖아. 이러니 저는 정말 이게 아니겠다 싶어 손톱을 물어뜯고 한참 고민하면서 지하철을 타고 왔어요. 진짜 이렇게 집에 다 들어앉을 기세더라고요. 그러니 제 나름대로 머리를 엄청 굴려서 개똥도 약으로 쓴단 마음으로 머리를 써봤죠. 제 스스로 절대 하지 않을 일을 이때 했는데 우리 아들과 함께 아버님을 따로 만나러 갔던 거예요. 민호애미 네가 웬일이냐. 이렇게 따로 데이트를 하자고 신청을 하고 나야 민우도 보고 우리 며느리랑도 시간 보내니 너무 좋다. 제 속도 모르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 욱했지만 일단 작정대로 해야 되니 꾹 참았어요. 초반이니 너무 기대는 안 하면서 슬슬 연막전을 펼쳐봤답니다. 아, 네, 저희도 요즘 적적하고 민우도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해서 온 거예요. 아버님, 근데 아버님 그거 아세요? 저 어제 가보니까 아니 그 어머님 따님 있잖아요. 수진 씨라든가 그 눈 크고 목에 문신 있는 네네 그분이요. 와 계시더라고요. 그러자 아버님은 별 대수롭지 않게 딸이 왔냐고 하시는데 제가 먼저 선수 쳐서 말해버렸어요. 보니까 어머니가 집에 방을 하나 내주시려고 하던데요. 살짝 걱정돼서요. 실은 정민 씨가 이제 슬슬 아버님한테 마음도 풀고 형님도 데려오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 따님이 그렇게 방을 갖고 계시면 오기 힘들지 않을까요? 저는 이때 순간적으로 머리를 짜내어 거짓말을 했어요. 남편은커녕 저희 형님은 죽을 때까지 아버님을 안 본다고 했으니 있을 리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아버님은 자식들한테 외면당하기 나름 상처였는지 이때 좀 꿈틀하시긴 했어요. 정민이가 유진이까지 데리고 온다고 하더냐? 아직 형님이랑 얘기된 건 아니지만 그러려고 생각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어머니 따님 아주 예쁘고 똘똘해 보이던데요. 근데 한 집에서 사시는 건 좀 그렇지 않으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어머니랑 이제 막 적응하고 있는데 따님이랑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민우도 자기 고모가 따로 있는데 새로운 고모가 있는 거 보고 놀랄 수도 있고. 아무튼 저는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따지지 않고 정말 별수를 다해서 둘러댔어요. 어떻게든 그 영춘 아줌마 뜻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면서 슬쩍 옛날 명언에 기대어 이 말 한마디를 쓱 던지고 빠졌답니다. 왜 첩이 첩고를 못 본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걸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아버님 꽤 동요하시던데요. 근데요, 아버님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수진 씨나 광철 씨 두 분 다 어머니가 어떻게 얻으신 자녀들이세요? 각자 나이 차이가 꽤나 보여서. 음, 저도 약간 걱정되는 게 있어서 말이에요, 아버님. 그러자 아버님은 본인도 그게 그렇게 막 시원스러운 배경은 아니셨는지 왜 그러냐고 곧장 물으시더라고요. 그게 걱정스럽잖아요. 본래 부모님이 재혼하시면 자식들은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버님이 새로 누굴 만나시는 걸 반대하는 게 절대 아니라요. 상대가 괜찮은 사람이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신경 쓰는 거죠. 사실 아버님이랑 연춘 아줌마랑 제대로 시골리고 그런 것도 아니고 혼인신고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쭉쭉 얘기를 했어요. 그게 좀 그렇잖아요. 자식을 어떻게 얻으신 건지 시원하게 알려준 게 없어 보이고, 그러고 벌써부터 그렇게 딸을 데려와서 집을 내주실 생각을 하는 게, 제 친구네도 보니까 아빠가 황혼 재혼하셨는데 말년에 재산까지 다 뺏기셨어요. 죄송해요. 아버님 이런 얘기. 그러면서 눈치를 쓱 살폈는데 참 뭐랄까 나이가 젊건 많건 간에 남녀 간의 연애는 얼마나 덧없는지 느꼈네요. 그렇게 와이프 고생시키고 암까지 걸려 먼저 보내게 할 정도의 천년의 사랑 직거를 했으면 이 정도 말에는 뚝심 있게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님은 벌써 눈동자가 슬슬 흔들리시더라고요. 그, 뭐, 그래. 그런 경우도 있겠지. 아버님, 평생 열심히 사셨고 재산 힘들게 일구셨는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저희 형님의 남편까지 다 등지고 살게 되셨는데도 어머니께선 아버님 생각을 많이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요. 그럼 저렇게 수진 씨 데리고 들어오려고도 안 했을 거고. 암튼, 슬슬 자기 자식들 들어앉히고 이런저런 구실 붙여서 재산 빼앗고 내빼는 경우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저도 한참 고민했어요. 그러니 아버님은 역시나 표정이 좋지 않으셨고 전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어요.
아버님 심란하시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해요. 이건 비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들으셔서 좋아하실 얘기가 아니고 또 그런 분이 아닌데 괜히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그럼 또 들릴게요, 아버님. 그러고 나와서는 나름의 수학은 있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고 분위기를 보아하니 아버님께선 진짜 영춘 아줌마한테 얘기를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 후에 영춘 아줌마가 저를 대하는 분위기에 딱히 차이가 없어 보여서요. 이런 상황을 일단 남편에겐 얘기하지 않은 채 전 조심스럽게 이 상황을 이어갔어요. 먼저 저를 불러다가 만나자고 하시기에 저도 아버님 댁에 갔죠. 아시다시피 이번에 재관 씨 생신이잖아. 다 같이들 모여서 축하하면 좋을 것 같아. 이번에 우리 아들, 딸도 오라 그래서 같이 밥 먹을까 하는데 며느님은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가족이 됐으니 다 같이 인사하고 그럼 좋잖아. 얼씨구, 이젠 더 자기 영역을 넓혀가지고 아예 자리를 깔고 앉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저야 뭐, 근데 혹시 아버님이랑은 얘기가 되셨을까요? 아니, 아직 재관 씨랑은 얘기 안 했어. 수진이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인사시키려고. 뭔가 딱 보니까 아버님이나 영춘 아줌마나 의붓 자식들을 어떻게 할지 서로 대화하는 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얼른 틈새에 끼어 말했어요. 저번에 이제 시어머니가 되셨으니 뜻에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해봤고 거기 맞추려고 해요. 근데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그 자녀분들 부르는 건 약간 신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머, 왜? 우리 애들이 여기 드나들지 못할 게 뭐가 있어? 난 걔들 엄마고 새로 아빠가 생겼는데 말이야. 그래서 저는 즉각 나중에 걸려도 상관없을 얘기를 슬쩍 던져봤어요. 그때 가선 그때 다시 핑계를 대면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일단 저 자체가 이 할마 씨가 너무 믿고 어머니 자리를 꿰차고 이런 그림을 만드는 게 진절이 나기 싫었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니 떠나보내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첫 생신에 바로 그렇게 자녀분들 불러들이시면 너무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저희 남편도 불편해하고 그게 전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버님도 좀 생각이 많아지실 텐데요. 잘 아시겠지만 아버님은 집안 시끄러워지는 거 싫어하시니까요. 그렇게 신중하게 계시다가 이제 같이 살게 되신 건데 한 텀 지나가고 모여도 될 것 같은데요. 저도 대충 둘러댄 거긴 한데 이 영춘 아줌만 끝내 제가 못마땅한지 들을까 말까 한 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더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아버님 생신이니까 어쩌면 저희 형님도 오실 거예요. 아버님이 저희 형님한테 꼼짝 못 하시는 거 아시니까 팁을 드리는 건데, 그, 너무 아버님이랑 잘 지내는 것처럼 계시면 형님 많이 불편해 하실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암튼요. 형님이 오실 리도 없는데 전 괜히 군기 잡는 양 긴장도를 팍 올려서 말했고요. 당연히 이 할마 씨는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저보고 선 넘지 말라더군요. 보자 보자 하니까 이봐 며느님 어디서 지금 내 머리 위에서 놀려 그래? 내가 그 정도 앞가림도 못할 줄 알아? 말 나와서 말인데 나 볼장 다 보고 무서운 거 없어. 말년에 노인네 둘이서 잘 살아보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나서지 말라고. 나는 자기한테 명령하려고 부른 거지 내가 잔소리 듣겠다고 불러 매시는 줄 알아? 이러면서 아주 밉살맞게 말씀을 하시대요. 저도 속으로 안 좋은 말이 훅 하고 올라왔는데 일단 참고 저 역시 톡 쏘아붙였어요. 어머, 저도 잘 지내보려고 드린 말씀인데 화가 많이 나셨네요. 근데 너무 그렇게 날 세우고 자식들이랑 사이 안 좋게 지내는 거 티나시면 안 좋아요. 저희 아버님도 우리 어머니 계속 붙들고 사셨던 건 자식 때문이지 않겠어요? 근데 며느리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남편이랑 형님이랑 계속 그렇게 척지시면 앞길 고단하실 텐데. 그러자 이 할머 씨는 손살을 치면서 저보고 저리 가라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 됐어. 이제 그쪽이랑 볼 일 없으니까 가봐. 원. 오냐 오냐 하고 들어줬더니 아주 기고만장 괘씸하기 짝이 없네. 날 아주 손바닥 안에 놓고 갖고 놀라 그러네. 웃겨서 아주. 저도 이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진짜 너무 얄밉고 열이 확 올라서 따다다 차분하게 반박했어요. 어머, 이 집은 어머니만 사시는 집이 아니에요. 전 며느리로서 아버님 챙기러 온 건데. 그렇게 가라 마라 어째라 하시면 안 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자식들이랑 자꾸 이렇게 트러블 생기면 어머니만 곤란하시다니까요. 전 시집 온 이래 계속 어머니랑 잘 지냈고요. 이제 새어머니가 되신다고 하니까 팁을 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도 그냥 듣고 있는 성격은 아닌데.
이러면서 저도 약간 으름장 놓으면서 인상 하나 찌푸리지 않고 눈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그러면서 대신 진짜 이딴 할망구 옆했네한테 당하며 소가리만 하시다 가신 우리 어머니 생각이 불쑥 떠오르더군요. 그러면서 오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너 따위 막 구르다 온 인생이 승승장구하는 꼴을 내가 그냥 볼까 보냐 싶었어요. 굳이 우리 남편이나 어머니의 복수라기보단 진짜 보면 볼수록 보통 악질이 아니더라고요. 이 할망구, 물론 우리 아버님은 여기서 스리슬쩍 넘어갈 대상은 아니에요. 공범이긴 한데 아버님은 일단 뒤로 넘기고 이 할마 씨부터 처단하고 싶었어요. 엄마한테 중간에 보고를 했더니 듣고 기겁을 하시더군요. 어머, 별 미친노인 내가 다 있네, 진짜. 나는 생각할수록 네 돌아가신 시어머니 불쌍하고 짠해 죽겠다. 사람이 어쩜 그렇게 순해가지고 속만 터지고 아파서 병 얻어서 먼저 가고 머리채라도 한 번은 잡았어야지. 속으로 얼마나 애를 태웠을까, 진짜. 너도 끝까지 물고 놔주지 말어. 내가 아주 다 속이 상해서 못 듣겠어, 정말. 엄마 말 맞다나 전 절대로 봐주지 않을 심산이었어요. 이 와중엔 남편에게도 일절 아버님과 그 할망구 얘기는 하지 않고 혼자 쭉쭉 진행을 했어요. 바로 아버님 생신 준비한다는 핑계로 안 그래도 근처로 이사를 오셨으니 틈만 나면 시댁에 들렀죠. 저 왔어요. 아버님께 생신 준비한다고 말씀드리니 비밀번호 알려주셔서요. 냉장고 좀 봐도 되죠? 그러니 소파에 대자로 퍼져 있던 할마 씨는 곧장 일어나서 인상을 막 쓰더라고요. 그리고 그 딸내미는 한쪽에서 이미 자고 있길래 제가 곧장 눈치를 줬어요. 그 뭐지? 수진 씨라고 했던가? 여기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일어나서 세수라도 하고 오든지. 여기 이렇게 막 와서 자고 놀고 그러면 안 돼요. 저기 어머니, 아버님은 아직 모르시지 않아요? 우리 남편도 이때 저녁에 여기 들릴지 몰라요. 얼른 수진 씨 보내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그러자 할마 씨는 아주 눈에 불이 나오게 생겨가지고 입은 억지로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며느님은 신경 안 써도 돼. 근데 자꾸 이렇게 말없이 들이닥치고 하는 게 누가 시어머니고 며느리인지 모르겠네. 내가 재건 씨한테 말할 거니까 생신 준비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놔도 돼. 알았지? 어머, 아버님 생신은 자식들이 준비하는 건데요. 예전에도 제가 했었어요. 굳이 하시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식구들 입맛 다 어떻게 맞추시려고요? 저 도와드리려고 온 건데 너무 오해하신다. 어머, 냉장고 꼴이 이게 뭐야? 지금 여기 입주해서 산지 2달도 안 됐는데 저 뭉탱이는 뭐고 아버님은 뭘 드시고 사시는 거예요? 어우, 여기 맥주 좀 버릴게요. 오, 더러. 이게 뭐야? 이러면서 저는 하나하나 다 음식물 쫙 꺼내서 올리고 창문도 열고 청소한답시고 방문 다 열고 돌아다니면서 살폈어요. 여기에 그 수진인가 하는 계집애가 생짜증을 내고 인상을 쓰길래 전 곧장 아버님께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네, 아버님, 저 여기 치우러 왔어요. 네네, 생신 준비. 아, 그렇게 대단하게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잘해드리고 싶어서요. 그럼요. 이번에 형님도 오실 거고, 남편도 모처럼 준비한다고 했어요. 근데 아버님, 이건 뭐예요? 이거 치워도 될까요? 이번에 민우도 할아버지 생신이라고 제대로 준비시켜서 오려고요. 에이, 그럼요. 와서 재롱 장난 아니게 부를 테니까 기대하세요. 일부러 크게 통화하면서 시끄럽게 굴고 집 하나하나 열고 뜯고 하면서 들으란 듯이 움직였죠. 나중에 지들이 짜증났는지 그 수진이란 기집애는 나가버렸어요. 그러니 할마 씨는 있는 대로 열이 받아서 제가 전화를 끊으니 뭐 하는 거냐고 짜증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슬슬 화나니까 은근 긁어댔어요. 그나저나 저희 아버님보다 2살 누나시라면서요? 요즘 할머니들 얼굴에 뭐 많이 맞으시던데 그런 건 안 하시나 봐요. 어린 남자 만나면서 외모 신경 쓰셔야지. 아무리 나이 먹어도 남잔 남자잖아요. 그러다가 오래 채우기도 전에 나가게 되실 수도 있겠어요. 살 안 찌게 조심하셔야 될 텐데 그 연세에 빼짝 굴면서 마르려면 주름은 어떡하고. 어휴, 나이 먹어서 새 살림 차리고 살기 힘드네요. 그죠? 여기서 그만 할머 씨는 저한테 소리를 빽 질렀고 저도 으쓱거리면서 왜 그러냐고 받아쳤죠. 이야, 너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이게 진짜 웃기지도 않네. 너 아주 대놓고 나 긁으러 왔지? 네가 뭐야? 이 집 딸년이야 아들이야? 지도 가족도 뭣도 아닌 외인인 주제에 어지간히 꼴값 떨고 앉았네. 너 그러고 용 쓰고 있으면 네 앞으로 돈 얼마라도 떨어질 줄 알아? 딸년 물리치니까 아주 괴물 같은 며느리가 와가지고 더 진상이네 진짜.
너 적당히 까불어. 그래서 저는 이때다 싶어 다시 약을 올렸어요. 이런 반응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와, 저한테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 아버님한테 다 말해드리고 싶다. 아버님한텐 절대 안 보여주고 참고 사느라 얼마나 힘들어요. 그쵸? 멀쩡한 조강지처 놔두고 붙잡은 천년의 사랑이 이렇게 입이 험하고 다 낚어 채려고 하는지 절대 상상도 못 하실 텐데요. 아싸, 아버님한테 일러야지. 이러니 아주 개거품을 물고 저한테 달려들려고 하길래 전 얼른 막아들고 한마디 더 했어요. 죄송한데 이거 녹음하고 촬영했어요. 자꾸 저한테 은근히 말 못 듣게 하시고 아버님 앞에선 아닌 척 하시는 것 같길래 저도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했답니다. 요거 그대로 아버님한테 보낼 거예요. 어쩌실래요? 뭐? 야, 너 장난하지 마. 니까 게 뭐라고? 그러자 전 앞에서 핸드폰을 흔들며 다시 말했어요. 농담 아닌데요? 요거 그대로 틀어놔드릴까요? 엿장수가 엿하려고 노래하는 양 아주 구수하게 녹음됐을 거예요. 이 정도로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면 저도 응원해드릴 텐데 아까 막말하신 게 너무 많아서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이거 증거로 해서 두 분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하셨다면서요? 상간 소송도 생각 중이에요. 우리 어머니 자식들이랑 저. 너무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할머니. 이러니 헬마 씨는 반쯤 정신이 나간 표정이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나 이 자리 계속 붙어서 약 올리다간 사단이 날까 싶어 전 얼른 락앤락통만 쇼핑백에 재빠르게 담아서 나왔어요.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도 남아 계시면 겁도 없으신 걸로 알고 빠르게 소송할 거예요. 제발 알아서 제 발로 나가주시면 못 본 척 해드릴게요. 그러고 저는 엘리베이터에 재빨리 뛰어 타고 나서야 크게 한숨을 내쉬면서 비로소 긴장을 풀었네요. 정말 뭐라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생각할수록 인간이 너무 못돼 처먹고 마음대로 하려는 게 보여서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저 원래 이렇게 치밀하고 끈질기게 사람 괴롭히는 타입 아닌데 맨날 주방에 우두커니 서서 잘 웃지도 않고 주눅 들어 계시던 어머니 모습도 괜시리 생각나고 하여간 여러 부분에서 오지랖 넓게 썽을 낸 것 같아요. 이렇게 잠깐 저도 사람이기에 얼마간 가책을 느끼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제가 아주 정당한 대처를 했다는 것을 얼마 안 가 알게 됐답니다. 이게 과연 저만의 공덕일진 모르겠지만요. 제가 마지막에 질러댄 소리에 큰 불안감을 느낀 할마 씨는 우리 아버님께 전화를 했나 봐요. 하지만 뭐랄까. 어찌 보면 이미 양쪽에서 다 기름은 부어져 있던 상태에 불만 붙이면 시작이 될 판이었더라고요. 왜냐면 한 일주일쯤 지나 아버님이 먼저 연락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신이고 뭐고 올해는 그만하자꾸나. 그럴 기분이 안 돼서 말이야. 이게 뭔가 했더니 결국엔 둘끼리 틀어져서 그 알마 씨가 집을 나갔단 거예요. 근데 또 꼴에 완전히 나간 것도 아니고 떨어져서 생각을 하기로 했다나요? 전 여기 완전히 줄을 끊어버리고 싶어서 다시 심호흡하고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솔직히 그분 이제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되게 야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더라고요. 남편도 엄청 고민이 많아요. 그분이랑은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나이 들어 만난 인연이 과연 자식들보다 더 마지막을 지켜줄까요? 게다가 그분은 본인 자식들을 하나 둘 데려와서 사실 생각을 하시던데 결국 이렇게 되어 아버님은 모양이 어떻던 간에 그 질기고 독하고 제 기준 아주 추접하게 느껴졌던 인연을 끊어내셨어요. 그리고 한동안 조용히 사시다가 얼마 뒤 연락이 또 오시긴 했는데요. 남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엄마가 마음에 남아서 앞으로도 아버지 못 볼 것 같아. 나중에 마음이 변할지도 모르겠지만 글쎄. 아무튼 안 만나고 싶고 그런 내용 나한테 안 전해줘도 돼. 이렇게 되어 아버님은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던 아들에게마저 외면을 당하셨죠. 이러니 저러니 상간녀에게도 버림받고 상간녀도 쫓기듯 도망 나갔고 그렇게 죽고 못 살던 그들에게 낙원은 없었네요. 여러모로 씁쓸하지만 어쩌겠나요? 전 그 할맛이 약 올리고 쫓아낼 때도 도끼가 차있긴 했지만 아버님이라고 마음 편하시길 바라진 않았어요. 엄연히 이 상황에 아버님은 피해자가 아니잖아요. 외롭게 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남편의 말을 빌려보자면 아버님도 외롭게 마무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강지처를 버리고 자식들 속을 그렇게 찢어내셨으니까요. 앞으로도 저희는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 같아요. 다소 무거운 얘기였지만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